주제가 사실은 이제 무장 독립 그 투쟁사인데요. 우리가 모든 역사를 볼 때 씨를 뿌린 분들이 있고 밭을 간 분들이 있고 그걸 꽃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무장 독립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봉오동 전투다, 청산리 전투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알고 계시지만 그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있기까지는 우리가 10여 년 이상 그걸 준비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1910년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나라 빼앗겼던 그 100여 년 조금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상황이 전개됐냐면 1910년도에 되면은 이제는 이 친일 세력들이 서로 나라 팔아먹기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하는 두 세력이 하나는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계속 그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250년 이상 집권당이었던 노론이란 당파가 있어요. 그 노론의 마지막 당수가 이완용인데 이 노론이란 당파와 여러분 그 일진회란 말 들어보셨죠?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일진회라는 두 세력이 서로 나라 팔아먹기 경쟁을 해요. 그 나라 팔아먹기 경쟁을 어떻게 하냐면 이 노론은 당시 중심이 마지막 당수 이완용이 내각 총리 대신이죠. 그리고 워낙 뿌리가 깊은 그런 정치 세력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을 이 노론 후예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론 세력들이 나라 팔아먹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도 세력을 온전하고 있었죠. 제가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일본인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3.1운동이 이렇게 거세게 일어난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방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너무 노론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남인이라든지 북인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대거 3.1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3.1운동이 이렇게 거세졌다라는 그 사실이 그 3.1운동이 그래서 거세졌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봐야 될 사실입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이 노론 세력이 거의 이 내부에서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바로 이 노론의 이완용이 내각 총리 대신으로 있는 내각에 그 일본 내각에 뭘 내냐면 한일 합방 청원서를 냅니다. 빨리 대한제국을 점령하는 것이 그 빨리 해달라라고 그 합방 청원서를 내요. 그러면 이완용이 있는 내각에서 이 각하시켜요. 합방 청원서를. 이완용이 왜 각하시키겠어요? 나라는 자기가 팔아먹어야 되는데 일진회가 주도해가지고 나라가 넘어가면 일본이 나라 팔아먹은 대가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일진회한테 주겠죠? 그러니까 청원을 각하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밤중에 몰래 이완용의 그 비서가 그 유명한 이인직이죠. 이인직 하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뭘로 기억하고 계세요? 혈애루 룰슨 선각자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혈애루란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청일전쟁 때 청나라 군사에게 겁탈당할 뻔한 조선의 처녀를 일본군이 구해준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만세보란 책에 연재가 되는데 그 만세보에 이인직이 연재하기 시작한 게 1906년부터입니다. 이건 1905년 러일전쟁 이후에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난 다음에는 저 한국은 일본 거다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제 공인돼가던 그런 시점이죠. 그런 시점에 이인직이 혈의 룰을 써가지고 청일전쟁 때 청나라 군사에게 겁탈당할 뻔한 조선 처녀를 일본군이 구해준다. 이야기는 뭐겠어요? 빨리 우리를 먹어달라 하는 그런 정치 소설이에요. 그 이인직은 일본이 1930년대 중후반에 소위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항상 말을 그렇게 해요. 창씨개명은 우리가 그냥 권고사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권고사항이 아니라
창씨 개명을 안 하면 애들 학교로 못 가요. 그리고 배급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저 위안부들 갖다가 무슨 이 자발적이었다느니 뭐느니 하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건데 아주 강제죠. 창씨 개명을 안 하면 그 당시 치하에서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이인직은 이미 일본에서 자발적인 창씨 개명을 단행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이 이인직이 밤중에 몰래 당시 통감부 그러니까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권을 일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와서 외교권도 다 행사하는데 통감부 외사국장 그러니까 통감부 지금으로 치면은 그 통감부 내의 외교 총책임자인 고마스를 이인직이 밤중에 몰래 만나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비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협상할 당시는 비밀이었지만 나중에도 비밀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조선총독부 기관지가 경성일보인데 경성일보에 이 고마스가 특별 귀고를 여러 차례 합니다. 당시 이 통감이었던 이또 다음에 이제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백작의 외교 수완 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다 경성일보에 연재를 해요. 그리고 이인직이 죽었을 땐 그는 이인직은 워낙 그 당시에 뭐 일진회의 이용구라든지 그 하는 인물들하고 송병준이라든지 하는 그런 인물들과 똑같이 워낙 유명한 친일파였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나라 교과서에서는 이인직을 갖다가 혈의 누를 준 선각자 이렇게 가르치고 혈의 누를 대단한 문학작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빨리 우리나라를 일본이 먹어달라라고 하는 그 책을 갖다가 21세기에 아직까지도 대단한 문학작품인 것처럼 가르쳐요. 그러면 그 교과서 쓴 사람들은 이인직이 친일파인 걸 몰라서 썼겠어요? 배우는 학생들은 모를 수가 있지만 그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비밀리에 나라 팔아먹는 협상을 하는데 나라 팔아먹는 협상에 이완용이 자기 비서인 이인직을 보내서 고마스하고 협상할 때 가장 알고 싶은 게 뭐겠어요. 우리가 나라 넘기면 얼마 쳐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시 고마스가 나라를 넘기면은 우리는 조선 귀족령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나라 팔아먹는데 공을 세웠던 너희들을 귀족으로 봉해주고 그 다음에는 따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막대한 은사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인직이 그런 관대한 조건이면 어려울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일사천리로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1910년 이렇게 일진회가 먼저 팔아먹겠다고 나섰지만 일본에서는 일진회보다는 일진회 주로 평민들이 많으니까 이 평민들인 일진회보다는 저 귀족 집단인 인조반정 이래로 조선의 이 전통 귀족들인 노론하고 거래해서 팔아먹는 게 낫겠다라고 싶어갖고 일본에서는 노론하고 협상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나라가 망했을 때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해방될 가망이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왜 그러냐면 이 내부적으로는 1894년 5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처절하게 진압됐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의병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의병 토벌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쭉 제가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 지역 감정, 특히 이제 호남에 대한 지역 감정의 뿌리가 어딘가 이게 제가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한국에서 조선시대 문적을 좀 봤다면 본 사람 축에는 속할 텐데 근데 조선시대 문적을 암만 찾아봐도
호남에 대한 이런 조직적인 지역 감정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조선시대에 있다 그러면 일반 평민이 아니라 양반 대상으로 친다 그러면 영남 지역의 남인들 같은 경우 영조 때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당시 기록을 보면 대구 가명 앞에다가 영남비, 영남을 평정한 비 이걸 세워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 중심으로 볼 때는 오히려 영남에 대한 조직적인 지역 감정이 있으면 있었지 호남에 대한 지역 감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1908년부터 9년까지 일본에서 당시 이제 일본군 이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이 소위 남한 대토벌이라는 걸 합니다. 남한 대토벌. 그런데 그 작전 명령서를 제가 보니까 그 세부 작전 명령서는 남한 대토벌을 빙자한 호남 대토벌이에요. 1908년 9년 사이에 호남 대토벌을 자행해가지고 호남 지역의 의병들을 대거 살육하고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과 의병 대토벌 때 특히 물론 이제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이쪽 분들도 다 의병하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가장 집중적인 피해를 본 곳이 호남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대토벌 이후에 일본에서 조직적으로 호남에 대한 지역 감정을 퍼뜨린 것이 제가 공부한 한 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요. 내부적으로는 1908년 9년에 의병 대토벌로 더 이상 일본에 저항할 수 있는 여력을 다 상실했어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청나라를 내쫓았고 러일전쟁으로 러시아를 내쫓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미국과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죠.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뭐예요? 미국의 국무장관 테프트하고 일본 귀족원 의장하던 카스라하고 몰래 만나가지고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에 한국은 일본이 차지한다. 이거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미국이 일본과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가지고 한국을 일본이 차지한다. 합의했어요. 그 비밀리에 감췄습니다. 그러다가 1924년경인가 한 대학 교수가 이 비밀 협약을 이제 논문으로 써서 발표하면서 드러나죠. 그 다음에는 당시 일본은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해에 임시정부가 왜 생기냐면 상해에 가면 이 조계가 있습니다. 그 조계는 뭐냐면 조차지는 그 당시에 제국주의 열강이 힘을 쓸 때 이 조계지로 설정하면 지금 우리가 외국 공관이나 대사관 이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 우리나라 취해법권지대 아닙니까? 그 조차지가 사실 그런 곳인데 그 이효룡이 나왔던 정무문 영화 보면 그 조차지에 뭐라고 써놨어요. 중국인과 개는 출입금지 이렇게 써놔갖고 이효룡이 붕 날라서 그걸 갖다 때려 부수는 그런 장면이 정무문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상해에 가면은 프랑스 조계가 있고 공동 조계가 있는데 이 공동 조계는 영국과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데인데 독립운동가들이 프랑스 조계에 들어가면 프랑스 정부에서 일정 정도 보호를 하는데 영국이 주도하는 공동 조계에 들어가면 바로 일본 경찰이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거는 바로 그 프랑스 조계에다가 이제 차린 건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국과는 영일동맹을 맺어서 같이 일본과 영국이 동맹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1910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해방되리란 독립하리란 가망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내부적 역량은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하고 의병전쟁이 진압되면서 내부 역량은 다 소진됐어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나라가 이 청일전쟁 패배했고 러시아가 쫓겨났고 미국과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고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으면서
우리를 대한의 독립을 지원할 외국 세력은 전무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전국 단위에서 국내에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망명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당시 이제 서울에서 망명했던 우당 유해영 선생의 부인이셨던 유은숙 여사의 자서전을 보면 이 당시 친일파들은 기세등등해서 이 애국자들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있고, 이 애국자들은 전전긍긍해서 피해 다녔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라가 여기에서 완전히 이 모든 역량이 끝난 이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 공간이 없으니까 해외에 망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해외에 망명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순서로 따지면은 이제 가장 먼저 망명했던 분들이 저 강화도에 있는 강화학파 양명학자들. 그러니까 양명학이라는 것은 조선의 성리학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완용이 당술이 있는 노론이란 당파의 지배이념은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이 아닌 양명학을 하는 양반 사대부들이 강화도에 일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선 후기 내내 이단으로 몰렸던 분들이죠. 이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1910년 겨울에 가장 먼저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이때 만주로 망명하실 때 거의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개경까지 가는데, 개경에 가면 왕성순이라는 또 강화학파가 있어, 양명학자가. 이 집에 모여서 망명을 계획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당시 거기 모였던 분들이 강화학파를 이제 처음 열었던 하곡 정제두 선생의 손자인 정환아 선생, 그 다음에 이계 홍량호 선생의 또 이제 후손인 홍승환 선생, 그리고 이건창의 동생인 이건승, 이건방, 이런 분들이 모이는데요. 이때 이분들이 양명학자니까 모여갖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건승, 이건방, 특히 이건방 선생에게 우리가 전부 다 망명하면 이 학문, 이 강화학은 누가 계승하겠는가. 그러니까 당신은 남아가지고, 괴롭겠지만 당신은 남아가지고 양명학을 계승해라 라고 해서 이건방 선생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방 선생의 제자가 누구냐면 위당 정인보 선생이에요. 오늘이 광복절이죠. 광복절 노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속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로 춤을 춘다, 그런 거죠. 이걸 지신 분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신데, 위당 정인보 선생은 또 역사학자, 국학자이자 역사학자시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남으셔가지고 당시에 양명학만 하신 게 아니라 역사학을 아주 깊이 연구하시는데요. 역사학, 이분이 깊이 연구한 역사학 중에 하나가 바로 한사군 낙랑군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바로 이런 위당 정인보 선생, 단재 신처호 선생, 배감 박은식 선생, 석주상용 선생, 이런 분들의 역사학을 계승하지 않고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했던 이병도, 신석호, 이런 이제 조선총독부 이분들이 그야말로 이 풍찬 노숙하면서 독립운동하면서 역사 공부할 때 조선총독부 돈 받아가면서 역사 공부했던 이 사람들의 학문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하나뿐인 정설, 통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해방 이후에 이 하나뿐인 정설, 통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교수로 계신 저희 교포 교수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미국의 학자들은 한국의 역사학계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역사학자가 그렇게 많고 대학이 그렇게 많은데 학설은 하나뿐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뿐인 학설도 총독부에서 만든 학설,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뿐인 이 총독부 학설이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해방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워낙 강고한 이
정설, 통설이란 성을 짰다 보니까 이거에 위배되면 박사학위 받기도 어렵고 교수 되는 거는 꿈도 못 꿔야 되고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동북아 역사지도 프로젝트 대한민국 국고 47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딴 건 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독도를 안 그려왔어요. 독도를. 대한민국의 학자, 역사학자 60여 명이 8년 동안 여러분이 낸 세금 47억 원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는데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는데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려왔어요. 이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려온 지도를 그럼 대한민국 정부 발행을 내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언론들이 슬금슬금 발 뺐는데 요 근래 와서 또 한겨레 21이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단군을 갖다가 표지에 그려놓고 단군과 백두산을 그려놓고 사이비 역사학의 역습.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단군을 표지에 그려놓고 백두산 그려놓고 사이비 역사학의 역습 이런 거는 조선 총독부에서도 못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의 역사관이 계승된 게 아니고 위당 정인보 선생, 단재 신처호 선생이 감옥에서 신음할 때 조선 총독부에 돈 가지고 우리 역사를 난도질했던 사람들의 역사관이 지금도 이 나라에서는 하나뿐인 정설, 통설이에요.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 딴 이야기들 우리가 백날 이야기해봐야 사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나머지 분들은 만주로 망명해서 만주 유하연의 횡도촌이라는 곳에 가시고 이건방 선생은 남아서 이 위당 정인보 선생에게 학문과 역사학을 가르치시죠. 그 다음에 바로 서울의 우당 유해영 일가가 집단 망명을 합니다. 육형제 일가가 집단 망명을 하는데 이 당시 그 육형제 중에 둘째인 이석영 선생, 이분은 당대 최고의 갑부예요. 이유원이란 분의 영의정을 여기만 이유원이란 분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원이란 분이 당시에 조선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망명을 했어요. 근데 망명하면서 소문날까봐 땅은 농토는 싼 값에다 팔고 갔는데 지금 당시 우당유영 선생 집이 어디 있었냐면 저 지금 그 명동성당 그 앞에 YWCA 있고 뭐 호텔 있고 그렇죠. 로얄 호텔 있고 그 자리가 이제 우당유영 선생 집인데 이 집은 일본이 눈치챌까봐 못 팔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 재산을 갖다가 일본이 뺏어갔습니다. 이런 재산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피탈 재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방 이후로 독립운동에 쓴 재산, 그 다음에 일본이 독립운동에 나섰다고 빼앗은 피탈 재산, 이걸 갖다가 보상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나라는 아직도 연말이 되면은 친일파 기르는 상은 대단히 많아요. 보통 친일파 기르는 상은 1년에 한 3명씩 정도 주는데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상금이 1인당 1억 원씩이 넘어요. 그런 상이 3개만 있다고 쳐보세요. 1년에 10명씩 주죠. 100명을 그 10년 지난다고 치면 100명이 받는 거예요. 그럼 친일파 기르는 상으로 1억 원 이상씩 받은 사람들이 친일 욕하겠습니까? 친일파 욕하겠어요? 못하죠. 반면에 독립운동 기르는 상은 빵개에 하나도 없어요. 있어도 이름 그냥 기념패만 두고 상금 한 푼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이걸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독립운동화 기념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진짜 이 민간 차원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좀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우당유영 일가가 망명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이 석주 이상용, 백화 김대락, 황호 뭐 이런 일가들이 망명하는데 호남에서는 매찬 황현 선생이 절명시를 끊고 목숨을 끊죠. 이 다 같은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호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학농민혁명과 동학혁명과 의병전쟁 와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 가지고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의정원을 만들 때 호남 사람들은 대표로 뽑을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이런 분들이 우당 외형 일가도 어디서 모이냐면 유하연 횡도촌이란 곳에 가서 모이고, 그 다음에 석주 이상용 일가도 가서 보면 횡도촌이란 곳에 가서 모이고, 백화 김대락이란 분도 일기 보면은 횡도촌에 가서 모여요. 그래서 제가 이 횡도촌이 뭔가 사연이 있는 데구나 라고 해가지고 유아연 횡도촌을 찾아봤더니, 나라가 망했을 때 전국 각지의 양반 하대부들이 집단 망명을 해서 횡도촌에 모이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횡도촌에 모여서 거기에서 경학자라는 민단 자치 조직을 만들고 신흥무관학교를 거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압록강 대안에, 압록강 바로 건너편에 서간도에서 벌어진 상황이고, 또 한 그룹들은 우리 독립운동 사상에 우리가 잊혀진 독립운동 중요한 세력이 바로 대종교입니다. 대종할 때 종자는 사람 인변에 마루종자 쓰는데요. 그 무슨 뜻이냐면 신인종, 그 신할 때 신하고 사람인, 그 사람이자 신인, 그런 신인종인데 단군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전 초기에 그 홍암 나철 선생이 그 대종교 처음에 단군교를 만들었다가 이거 대종교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교자를 썼다 그래서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자꾸 이걸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부 몰지각한 개신교 쪽 사람들이 자꾸 단군을 갖다 종교로 생각해가지고 단군상을 파괴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종교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을 때 그 종교의 교리를 열심히 신봉하면 세상 떠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종교에서 모신 분이 저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극락이 됐든 천국이 됐든 그 내세에서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단군, 대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 집안에 시조가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는 공통의 국조, 민족의 시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시조로 존중하는 건데, 사실이 이 단군을 갖다가 이렇게 폄하하고 한 그 뿌리가 전부 다 조선총독부에서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총독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식민사관의 요체가 뭐냐면, 식민사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역사의 강역을 축소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강역은 저 만주에서부터 그 만주 몽골 대륙을 거쳐서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일본 열도까지 다 아우르는 대륙성과 해양성의 역사입니다. 일본 역사라는 거는 3세기 빨라야 3세기 후반 무렵에 저 가야계와 백제계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한 게 일본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660년, 663년 이제 백제가 무너질 때, 그때까지 일본은 뭐냐면 백제의 제후국이에요. 그래서 칠지도란 칼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본의 왕에게 백제의 왕세자가 내린 칼인데 널리 후왕, 제후왕에게 공급할 만하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시 야마도 일본은 백제의 하나의 제후국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만든 식민사관은 대륙을 뚝 잘라서 그 우리 역사에서 배제하고, 그 다음에 해양을 뚝 잘라서 배제해서 한반도 내로 가두고, 그 한반도의 북쪽은 한사군이라는 중국 한나라,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쪽에는 임나일본부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이 일제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그 식민사관이 우리 역사의 강토를 축소하는 거고요. 또 하나 시간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을 부인하고 우리 갖다가 중국의 식민지를 시작한 걸로 그리고, 우리 내부의 역사, 우리 내부의 국가는 언제 생겼다라고 말하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전 뭐 사실 학교 공부는 별로 열심히 안 한 학생이었는데요. 책은 열심히 봤어요. 그 대신에 독서는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래도 국사나 이런 과목은 꽤 했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국가는
1. 고조선, 2. 고구려, 3. 뭐 백제, 4. 부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겠어요? 고조선 딱 썼더니 틀렸다는 겁니다. 고구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억 안 나서 그렇지 그런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그게 뭐냐? 고조선을 부인하고 삼국 중에서도 삼국의 역사를 삼국사기 나온 대로 배운 게 아니라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따라서 삼국의 역사는 AD 3, 4세기, 4, 5세기에 시작된 걸로 그려놨습니다. 지금도 외국에 가셔가지고 영어로 된 외국어로 된 한국사 책 보면 한국 역사 1500년 된 거로 그려놨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일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한국의 이 매국 식민사학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바꾸고 싶어도 아니 한국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본인들이 여기 점령하고 보니까 단군을 말살하지 않고서는 식민지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 단군을 조직적으로 말살하는데 그게 바로 엊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겨레 20일에서 바로 단군을 표지에 그려놓고 백두산 그려놓고 사이비 역사계 역습하는 게 바로 조선총독부에서 하던 짓거리 그대로 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서서는 이 나라 성적위원들은 보수 세력 들어갈 거 없고 짝퉁 진보 들어갈 게 없어요. 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종교 분들이 저 북만주에 가가지고 사관 연성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또 무장 세력을 키우죠. 그 대종교 이쪽에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서일, 그다음에 김자진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북만주에서 이 사관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신흥무관학교는 대한제국의 육군 장교였던 분들도 교관으로 있고 일본 육사 나왔던 분들도 교관으로 있고 해가지고 비록 돈은 없었지만 당대 최고의 군사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에 걸쳐서 약 3천여 명,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이 신흥무관학교 초대 교장하시는데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반만 명, 5천 명 정도를 길렀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아까 북만주에 그 대종교에서 세운 사관 연성소에 또 교관으로 파견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10여 년 동안 이 길렀던 이 힘이 이 무장 그 사관학교 이 길렀던 이 힘이 드디어 한 번의 결전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 게 바로 그 봉오동 청산리 전투인데요. 그 전에 일본은 우리나라 점령하고 나서 무단 통치란 걸 하지 않습니까? 무단 통치가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원들 그리고 여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교단에 올 때 칼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헌법에 의해서 이 형법으로 구타나 매를 때리는 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하고 나서 이 한국은 메이지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당시 무단 통치 하에서는 헌병대장이 경찰서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잡아다가 매를 때리는데 한 번 당시 헌병대 끌려가가지고 한 번 매를 맞으면 맞아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 당시 1911년, 12년 이때 기록을 찾아보면 당시 헌병대에 끌려가서 매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보통 10,000명 이상씩 됩니다. 그럼 당시 2천만 명 중에서 여성들 빼고 남성들 1,000만 명 중에서 장정들 이렇게 하면 그 10,000명이면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이 무단 통치를 시행하면은 그냥 꼼짝 못할 줄 알았더니 그때 바로 10여 년 후에 1919년에 저기 아까 의암 손병희 선생님과 기념사업회 손은 회장님이 앉아 계신데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주도로 그다음에 이 천도교와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와 불교계 일부가 연합해가지고 거센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무렵이 되면은 이제 한 10여 년 군사력을 기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는데 저 만주에 있는 서간도와 북간도에 있는 독립군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홍범도 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개시해서 일제 쪽 갔다가 부대를 타격하고 퇴각을 하니까 일본에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무려 2만 명 정도가 이 월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남의 나라 월강할 때 항상 수순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 마적대에게 돈을 줘가지고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 영사관이 습격당했다라는 핑계를 대고 대규모 군부대가 넘어가는 건데 이때도 장강호라는 마적대에게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이 조선에 있던 조선 남함에 있던 일본군 조선군 주둔군 사단과 뭐 11자단 14자단 해가지고 2만 명 정도가 월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백두산 그 청산리 여기가 다 백두산 자락이에요. 이 백두산 깊두간 삼림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신흥무관학교 이쪽 석주 이상종 선생이 서간도 무장투쟁의 대부인데 바로 그 이분이 그동안 키웠던 독립운동 무장독립군 세력도 청산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김자진 장군 이쪽 세력도 청산리 이쪽 자락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이제 그 독립군 무장독립군 세력들이 청산리 일대로 이주해가지고 산자락에 계곡에 매복을 해서 일본군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2만 명의 정규병력 또 무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이 그냥 거침없이 들어온 거예요. 청산리 안쪽으로. 그러니까 당시 이 홍범도나 김자진 장군 뭐 이쪽에서는 아주 철저한 군 명령을 내려서 내가 신호하는 총을 쏘기 전에는 절대 응사하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일본군이 청산리 계곡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의 숨을 쉬면은 거의 숨이 맞닿을 그 정도 거리까지 아마 여기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정도 거리까지 물론 독립군은 조금 높은 데 있죠. 높은 데 매복해가지고 거의 그 손 뻗으면 닿을 정도까지 이 일본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일제 사격을 가해가지고 일본 정규군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독립신문의 보도에 의하면은 당시 일본군 정규병력 1,200명이 전사를 했고 이제 독립군은 그 뭐 12분의 1인 100여 명 정도가 전사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의 일방적인 승리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군들이 자기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일본군은 뭡니까? 뭐 무적황군, 무적환동군 다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일본군은 정규군대끼리 싸워가지고는 이겨본 적이 거의 없는 군대예요. 항상 기습전 몰래 진주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몰래 가만히 있는데 뒤통수 때리면 건 암만 천하의 타이슨이라도 갑자기 있는데 뒤에서 한 대 딱 때리면 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붙으면은 늘상 깨진 게 일본군이에요. 자기네가 항상 자가 발전한 거지. 그래서 이때도 독립군에게 엄청난 그 참패를 당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독립군에게 당했던 패전을 갖다가 그 당시 그쪽 지역에 살던 우리 교포들 민간인들에게 그 자행한 게 보복을 자행한 게 바로 경신대참변, 경신대학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민간인 학살에는 대단히 능한 이런 군대인데 정규군끼리 싸워갖고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미국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고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투자하잖아요.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이거 자칫 일본이 그냥 항복해버리면은 우리가 전후에
이 이권 차지하는데 좀 불리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8월 9일 날 그냥 그 나가사키에 폭탄 떨어진 그날 원자탄 떨어진 그날 일본군이 그 러시아군이 참전하니까 당시 뭐 무적황군, 무적관동군, 백만관동군 하던 관동군이 해산돼 버렸어요. 그냥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민간인 학살은 세계 1등인데 정규군끼리 싸워가지고 일본군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대참패당하고 민간인에게 학살하고 그래서 한국 독립군들이 어쨌든 이제는 저 러시아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자유시 참변이라는 걸 겪고 다시 만주 지역으로 퇴각해가지고 1934년경에 도달하면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그 서간도 일대의 참의부, 북한대의 정의부, 신민부라는 3부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3부는 다 자기 자체 내에 의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 행정부가 있고 한 다 준정부 조직들이에요. 그중에 참의부는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말하자면 육군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이쪽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1920년대 중반에 국내 진공작전,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국내 진공작전을 엄청 펼칩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 두만강 일대는 일본의 정보 보고에 따라서도 계속 일상적인 전쟁 상태였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무장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이 식민사학자들이 교과서 쓰면서 무장독립운동 써주는 그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유명해가지고 감출 수 없는 거는 써준다. 그래서 청산리 써줘요.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이봉길 의사 이런 것만 써주고 나머지 알려지지 않은 건 일체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안 알려졌습니다. 그 참의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임시정부 그 육군 주만 참의부 국내 진공작전을 수백 차례 전개합니다.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다 지워졌어요. 심지어 1924년에는 당시 일본의 사이토 일본 총독이 압록강 대안에 순시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사이토가 왜 내려오냐면 곧 일본 의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 한국에 일본에서 우려가 많은데 한국의 치안을 자기가 100% 확보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압록강을 순시선을 타고 두 척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전날 밤부터 참의부 독립군들이 압록강 대안에 매복해 있다가 이 사이토 마고토 총독이 탄 배 두 척이 오니까 수백 발의 총탄을 갈겨가지고 황급하게 도망갔어요. 그 당시 독립신문에는 이게 일면톱으로 대단히 크게 실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 강연 또 딴 데서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 중엔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학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도 사이토 마고토 총독이 탄 배가 독립군으로부터 저격당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게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현실이에요. 안 가르쳤습니다. 이 식민사학자들이. 그랬다가 결국은 나중에 1930년대 말 40년대 가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 광복군은 만들게 되는데 오늘이 이제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인데요. 임시정부 주석이신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이 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범 일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기쁘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곧 조만간에 국내 진공작전도 실시하고 뭐 그 김준엽 전 고대 총장께서 OSS 대원이셨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그 게릴라들을 침투시켜가지고 국내에 이제 무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을 전개하고 그래서 그 연합군의 일원으로 조국에 들어가는 것이 임시정부의 계획이었는데 일본이 너무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이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에
항복 소식을 듣고 상당히 불길한감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내에 귀국한 날짜가 1945년 11월 23일인데요. 저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귀국한 날짜는 1910년 10월 16일, 한 달 반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 메가더가 이승만은 특별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 미국하고 뭐 항로가 있겠어요? 특별 군용기를 보내서 그 동경에 오니까 조선 주둔군 사령관 하지를 몰래 불러들여가지고 당시 메가더와 하지와 이승만 3자 비밀회담을 2차례 엽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이 메가더와 하지와 이승만 3자가 비밀리에 합의한, 그러니까 합의한 내용이 뭔가까지는 만난 것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합의한 내용이 뭔가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이 틀에서 우리나라의 이 방향이 잘못된 쪽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고, 미군정 때 1945년 바로 72년 전 이날 이 친일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끼고 다 도망갔다가 다시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채용하니까 다시 슬금슬금 기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오히려 친일파들을 중용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숙청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정의가 실종되고 역사가 잘못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광복 72주년을 맞은 이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나라는 이 일본과 싸우는 독립전쟁 와중에서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대략 학계에서 뭐 15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25만 명이다 이 정도로 추정하는데 사실은 동학농민혁명부터 따지면 그거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이 일본과 그 싸우는 와중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광화문 광장에 이런 무명열차 탑을 세워야 되고, 이 광화문 광장에 예를 들어서 나라 망하니까 전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뭐 우당외영 일가를 비롯해서 석주향룡 일가 이런 분들의 동상을 세워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데리고 광화문 나와서 이분들이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자기 온 재산과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분들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 역사 교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비도 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환경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독립운동가들께서 무명열자들께서 이 잘못된 현실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